예, 저희가 그 10월 5일부터 지금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시작한 지 정확하게 오늘이 26일이니까 한 20일 지난 것 같습니다. 20일 지났는데 저희들 일정은 12월 27일까지 대략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올해 년도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1천 그루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하고 달리 이게 단순히 나무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그 팔레스타인 헤브론에 있는 수리프라는 마을과 지속적으로 한팔 올리브 평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얼굴이 있는 국제협력 사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올해 한 해 년도 시작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이제 그 단순히 이제 후원 모금에 그치지 않고 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슈를 왜 한국 시민사회가 관심해야 되는가,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와 팔레스타인의 평화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서아시아의 평화가 만나는 게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이런 평화 운동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통해서 마련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중간 보고회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같이 배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자리는 1차 중간 보고회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제 분쟁 전문 기자로 또 성공회대 경영 교수로 계시면서 또 한국 시민사회에서 평화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글들과 말씀과 활동을 하고 계신 김재명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의 그 주요 쟁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좀 첫 번째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짧잖은 이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좀 집중적으로 아마 김재명 교수님이 어떻게 좀 짧은 시간에 좀 보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주실까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김정하 간사님이 저희 그 채팅방에 저희 단톡방에도 공유는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김재명 교수님께서 먼저 주셨던 자료들을 다시 또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잘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김재명 교수님이 그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이라는 책을 이제 쓰시고, 또 이제 개정해서 지금 개정 증보판으로 또 이렇게 내신 걸로 이렇게 듣고 봤는데요.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이라는 책을 좀 참고해서 오늘의 말씀과 기초해서 또 같이 봐주시면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먼저 김재명 교수님 말씀을 5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듣고요. 그리고 김재명 교수님에 대한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갖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20일 동안 진행되었던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대한 보고, 그리고 11월 달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고 상의 드리고 해서 2시간 정도로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오셨던 분들, 지금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따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두 번째 보고회에 넘어가기 전에 좀 더 이렇게 그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혹시 중간에 인사 나누기 못 나누신 분들 중에 중간에 나가셔야 되는 분이 계시면 채팅방에 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인사 나누고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재명 교수님 모시고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와 평화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네. 제가 어디 가서 강연 모임에 제가 그냥 청자로 가면 좀 빨리 끝내주지 하고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근데 또 제가 앞에 나가면 저도 또 말이 좀 늘어나고 길어지고, 그래서 저도 이번 시간에는 청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대로 짧게 요점을 짚어가면서, 하여튼 여러분이 이 사실 우리 다루는 주제가 심각한 그렇게
무슨 코미디 같은 그런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고 매우 심각한 이야기 내용들을 담고 아픔과 분노와 또 좌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우울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겨 있긴 합니다만 제가 좀 여러분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조금 가벼운 그런 터치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PPT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죠. 자, PPT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 제가 사진을 두 장을 올려놨는데요. 왼쪽은 그 통곡의 벽이라고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의 경계선 그 어간에 있는 유명한 뭐 관광지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역사의 현장입니다만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군인과 유대인 한 분이 기도를 하고 있죠.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평화의 기도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 유대인들만의 어떤 생존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을까? 좀 그래서 여기 기도하는 분들하고도 가끔 얘기를 좀 할 때마다 여기 제가 들렸는데요.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 또 뭐 하여튼 사적인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의 본성, 뭐 이것저것 합쳐져 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나 또 일부 평화운동가들, 이스라엘에도 평화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머릿수는 물론 적습니다만, 이스라엘 인구를 800만이 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은 팔레스타인계, 아랍어를 더 편하게 하는 그런 팔레스타인계 아랍인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통곡벽에서 여기 와서 기도는 하지 않고 이 벽 위에 있는 이 알 악사 모스크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다 마음속으로는 중동 땅에 또 내가 두 발을 딛고 사는 땅에 평화가 오기를 다들 간절하게 기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은 제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팔레스타인의 저항 세력이 이스라엘이나 또는 미국에서 말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할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대응 방식이 그가 살던 집,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의 이 집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찾아가서 그 집에다가 폭약을 설치해서 집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통보를 하지요. 30분 안에 나가라.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고 세간살이가 다 있는데 1시간 또는 30분 안에 나가라고 통보를 하면서 네? 팔레스타인 네네. 예, 계속해도 될까요? 네. 자, 사람은 죽이지 않지만, 살상을 하지 않지만, 그 생존권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전쟁과 관련된 제네바 협약에 이 민간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파괴하면 그것은 곧 전쟁 범죄라고 제네바 협약에 뚜렷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어머니나 그 두 아들은 이 조금 전에 이스라엘군이 다녀간 그 집 위에 그야말로 이 파괴된 현장에서 슬피 울고 또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죠. 참 이런 것을 사진 하나 찍으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 분리장벽. 이스라엘은 분리장벽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보안장벽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넘어오는 걸 막겠다 해서 8m 높이의 장벽을 한 500km 넘게 세워놨는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것을 분리장벽,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분리하던 그 분리장벽 또는 유대인과 독일 사람들을 분리하던 그 분리의 개념으로 어파르타이트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 장벽을 바라보지요.
네, 저는 저 학교는 뭐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이런 그 분쟁 지역들을 좀 주로 좀 많이 여러 군데를 좀 다녔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늘의 세계 분쟁, 오늘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여기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보시라고 미리 드린 것이 요 속에 있는 것을 발췌한 겁니다. 그다음에 시리아 뭐 이건 청소년 책입니다만. 자, 생각해 볼 점. 중동에서 왜 유혈 분쟁이 끊이지 않을까? 거기에 다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간에 주의 주장이 다르고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 텐데 한 발 양보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보듬고 같이 더불어 다민족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서로 간에 이웃해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못 살까? 그런 생각들이 참 거기 다녀올 때마다 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은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다 그것이 이게 개인의 어떤 심성이 공격적이고 욕심이 많고 이런 인간의 어떤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민족, 국가 또는 좀 국제 체제 이렇게 좀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개개인이 풀긴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 평화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 결국은 분쟁이 끊이지 않겠는가, 그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유대인의 정착촌, 이게 사실 중동 평화의 어떻게 보면 암초와 같은 존재다라는 비판을 받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 제네바 협약을 하나 이렇게 떠올리면 사실 거기에 다 걸리는 부분들이죠. 점령지, 전쟁으로 점령한 점령지에 민간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의 쟁점,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거고요. 미국이 사실은 여기 평화협정에 상당히 그동안 좀 관여를 했었죠. 중재자. 근데 팔레스타인 쪽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객관적인 중재자인가? 이스라엘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갖고 있지요. 또 현실도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중동 정책을 조금 바꾸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 부분 이제 이따가 한번 끝부분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그냥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인구는 이스라엘은 800만이 넘는데 그 중에 5분의 1이 팔레스타인계 아랍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여기 살다가 전쟁 났는데 피난 안 가고 못 가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인구는 한 4분의 3인데 나머지는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요 4분의 3이 유대교의 4분의 3하고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요 인구하고 요하고 비슷한데 아랍계 중에는 또 기독교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이슬람 금요일에 모스크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날 교회도 간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10명, 100명 중에 2명 정도는 그렇게 돼 있죠. 자, 팔레스타인 쪽은 인구가 이스라엘보다는 많은데요. 적은데요. 480만 명인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180만 명 여기다 맞추면 660만 명이 되죠. 그러면 유대인 650, 팔레스타인 아랍계 660, 머릿수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부분 종교는 이슬람교고요. 자, 왜 눈물의 땅일까? 제 책에 그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 왜 눈물의 땅일까요? 할 때, 이스라엘이 건국한 날이 5월 14일입니다. 그날의 즈음에서 한 달 전부터 이스라엘 전국에서는 엄청난 행사, 이벤트들이 벌어집니다.
마라톤 대회니 뭐 저 콘서트니 무슨 이런저런 형식의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서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엄청난 그 행사도 하고요. 또 동예루살렘의 또 통곡교회 앞에서도 저 대규모 집회를 하지요. 그걸 바라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음도 좋지 못하겠지요. 아무래도 예전에 우리가 살던 땅에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서 샀는데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린 쫓겨났고 결국은 저항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또 불편한 생각들을 하고 그런 유대인들의 대규모 행사를 바라보다가 저항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기도 하고 체포돼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해마다 봄이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늘 우리가 뉴스로도 듣습니다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자, 예전에 20세기 초만 해도 아랍인이 훨씬 많았죠. 이거 좀 제가 잘못 쓰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소수자였는데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그 무렵에는 한 2대1로 아랍인이 숫자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아까 우리가 통계에서 봤습니다만 거의 1대1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더 이상 지금 소수민족은 아니고 그의 머릿수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땅의 변화가 좀 있죠. 예전에 20세기 초에는 이 초록색은 다 아랍계 사는 사람들의 소유 땅인데 허연기에 이게 유대인 정착촌이죠. 유럽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이 여기 아랍 대지주의 땅을 헐값에 사가지고 여기서 나름대로 집단 농장을 이루고 이게 이제 하얀 점들이 이렇게 생겨났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점 하얀 점이 커지면서 결국은 1946년도, 47년도 이 당시에는 이제 영국이 여기를 위임 통치하고 있었죠.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근데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엔으로 끌고 갔죠. 유엔에서 56대 44로 이 허연계 56이고 초록색이 44입니다. 이렇게 땅을 나누기로 여기 상당히 여기 좁은 회랑을 통해서 서로 오고 가도록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안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대로 다 불만이었죠. 이게 우리가 선조 때부터 살던 땅을 왜 56, 더군다나 비율이 많은 땅을 이스라엘에 주느냐 하는 게 아랍계 사람들의 불만이었고 유대인들은 이게 예전에 오래전부터 우리 유대인의 땅이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땅이었는데 하고 불만을 하면서 결국 전쟁이 났죠. 전쟁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78%가 이스라엘 점령하고 22% 오히려 유엔에서 44를 준 거를 절반밖에 가지지 못한 팔레스타인 사람이 못 가졌죠. 근데 이것도 독립국가가 된 게 아니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요르단이 여기를 차지해버렸죠. 그래서 요르단 왕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독립의 꿈을 짓밟은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그 요르단 왕이 동예루살렘의 이슬람 사원, 모스크 사원에 예배 보러 왔다가 1951년에 팔레스타인 청년이 쏜 권총에 죽은 것도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울분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67년도에 3차 중동 전쟁이 여러분 뭐 잘 아십니다만 이때 6일 만에 끝났던 6일 전쟁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다 저기를 점령해 버렸죠. 이쪽 시나이 반도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4배를 넓힌 엄청난 전승을 거둔 전쟁이 3차 중동 전쟁이죠. 그러면서 여기를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20세기 말에 평화 협정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에 맺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걸레처럼 찢어진 그 땅에서 우리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아주 미약한 행정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그건 또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이런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영토를 이렇게 행정구역을 이렇게 나누자. A, B, C. A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지역이고요. B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지역. 나머지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이 그냥 그대로 식민 통치하는 지역. 그러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겨우 18%의 땅을 자치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말이 자치지, 이스라엘 군이 어디든 작전의 필요에 따라서 이 반이스라엘 저항 세력, 이 이른바 테러리스트를 붙잡겠다 하면 어디든지 탱크를 몰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의 지배력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게 실제 상황입니다. 여기 가자는 이스라엘이 포기한 곳이죠. 여기는 강력한 반이스라엘 투쟁의 거점인 하마스가 여기 해방구로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라말라라고, 여기 동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라말라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사람들은 정치 세력이 이 하마스하고는 좀 계보가 다르겠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라의 아버지, 국부라고 여기는 아라파트는 온건파 지도자로 이 라말라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지도자고, 하마스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 마음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그래서 이 야세르 아라파트의 정치 세력이 파타라고 하는데요.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파타와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투쟁하면서 이스라엘에 맞서는 그런 모습이죠. 그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파타와 하마스가 서로 싸우도록, 또 뒤에서 몰래 또 공작도 하고,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자, 여기 보시면 팔레스타인 오소리티 테리토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다스리는 행정지역이다. 그래서 A 지역이라는 얘기죠. 이 A 지역 앞으로는 더 이상 노 엔트리,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가지 마. 그리고 들어가는 거는 일리걸이다. 이스라엘 법에 따라 근데 여기 보면 노와 IL이 지워졌죠. 누가 지웠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 지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우린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노는 지우고, 그거 우리 행동은 리걸이야, 합법적인 거야 하고 IL을 지운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의 팔레스타인의 현실이고, 또 560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눈물이 다 여기 이런 것에 다 배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가보시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시면 늘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동예루살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실제로는 실탄이 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사실은 감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 동예루살렘의 시장터의 안에서도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 사진 하나 찍고 또 얻어맞을 뻔했습니다. 허락받고 찍어야지 막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동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구예루살렘에 예전에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던 이 다마스쿠스 북쪽의 성벽 문이 다마스쿠스 문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다니실 때 이 성문 위에 있던 군인이 로마 군인이죠. 2000년 지나서 지금은 이스라엘 군이 이렇게 여기를 지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감시하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또 한 번 얻어맞을 뻔했습니다. 이 군인이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아주 험상 굳은 얼굴로 저를 경고를 했어요. 사진 함부로 찍지 말라고. 제가 외국인이고 또 얼핏 봐서 또 관광객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그 말로 넘어갔지만, 다른 곳에서는 또 제가 몽둥이로 이 사람들이 뒤에 쥐고 있는 이 곤봉으로 또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총으로 위협 사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군인들은 좀 공격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팔레스타인 곳곳에
이 검문소들이 있죠. 검문소에 이렇게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상주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검문소를 통과하려면 떼약볕 밑에서 하루 종일 언제 이 검문소를 통과할지 모르는 이 긴 행렬에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업은 그 아주머니가 힘들게 기다려야 하는 이런 모습을 또 사진 한 장 찍었다고 또 한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헤브론, 여기가 헤브론이죠. 우리가 저 올리브 나무를 저 묘목을 기증하는 곳이 헤브론에 가깝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헤브론이 긴장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이쪽에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모습이 다, 이게 지금 저 가게들이 다 철실했죠. 생업에 다 지장을 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헤브론 입구에도 이렇게 로마 병정과 같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죠. 이 사진 먼저 찍고 허락받기 전에 찍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위협당하고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곳곳에는 이렇게 8m 높이의 장벽이 있죠. 그 장벽에 둘러싸인 팔레스타인 사람은 늘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애연가들은, 담배 피는 사람들은 핑계가 여긴 좋습니다. 나 이렇게 힘든데 담배를 끊을 수 있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죠. 못된 이스라엘 군인은 여기서 대변을 받아가지고 그 비닐봉지에 그걸 해서 이 밑으로 던져요. 이게 대변이 있어요. 하여튼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린 발제본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4년도에 여기를 방문하셨죠. 여기서 원래 일정이 없었다 그래요. 이게 다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고 딱 그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다음엔 어디 가서 어떻게 어떤 말씀하시고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 각본의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분이 가시다가 잠깐 스톱 내려 해가지고는 이 분리장벽 앞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그 글자가 여기 보시면은 프리 팔레스타인이라는 영어가 써 있는 글자 앞에 서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게 무슨 각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 마음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난이 안쓰러웠던 것이겠죠. 그분이 베들레헴 방문하시기 전에 다녀오시기 바로 다음이시죠. 이 한국에도 오셨죠. 그래서 세월호 제가 잠깐 착각을 하는데 잠깐 보시죠. 제가 돌리는데 그 직후인지 직전인지 제가 잠깐 지금 헷갈립니다. 하여튼 그 무렵에 그 몇 달 상간에 한국에 오셨죠. 그래서 세월호 유족들도 만나셨어요. 그때 이분이 노란 리본을 차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정치적인 거니까 그거 좀 떼주시는 게 어떠세요? 떼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 그거는 팔레스타인 가서 누가 물어봐도 똑같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또 마음속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자, 팔레스타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7년도에 3차 중동전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식민지가 된 후에 엄청난 또 저항들이 있었죠. 그래서 1987년에 6년 전입니다만 1차 인티파다라고 해서 인티파다라는 게 그쪽 말로 저항, 봉기, 레지스탕스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저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국제사회도 관심을 끌었죠. 그래서 결국은 노르웨이와 이 국제사회, 또 미국 이런 쪽에서 열심히 개입을 해서 결국은 오슬로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협정이 맺어졌죠. 그 정식 명칭이 잠정적인 팔레스타인 자치원칙선언, 독립선언이 아니죠. 그리고 확고한 것도 아니고 임시로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어떤 원칙으로 선언한다.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가 6년 동안 많은 희생을 치르고 싸웠는데 우리가 얻은 것은 독립이 아니고 자치야? 그것도 임시야? 이런 또 생각들을 또 서운함을 가졌겠죠. 하마스가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강경, 이스라엘의 강경 투쟁하는 하마스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자치가 아니고 독립이었다 하면서 이 오슬로 평화협정을 거부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파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의회를 구성하고 그랬죠. 하여튼 그때 이 이스라엘 총리가 노동당 총리인데요. 라빈 총리. 이스라엘 노동당은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 지형에서 매우 소수 정당으로 찌그러졌어요. 팔레스타인과의 투쟁을 하기보다는 양보를 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유권자들이 마음에 이 노동당을 버렸죠. 그리고 강경 보수, 극우 보수 정당 쪽에 이스라엘 유권자들이 표를 던짐으로써 이 사람이 지도하던 노동당은 지금 소수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어떤 90년대 초는 이쪽 노동당이 다수당이었어요. 그리고 노동당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사회주의적인 진보주의적인 정당이죠. 이 라빈이 아라파트와 손을 맞잡고 워싱턴에서 평화협정을 맺을 때 이때 클린턴이 이 가운데 섰죠. 근데 이것의 의미는 극단적인 그런 생각은 버리고 서로 공존하자. 평화 공존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많은 이스라엘의 극우파들, 또 팔레스타인의 강경파들 다 반대를 했죠. 팔레스타인 강경파 하마스도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극우파도 그 우리 땅인데 왜 돌려줘? 그게 무효야. 그건 우리 모든 땅이야. 우리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양보할 뜻이 없었죠. 평화공존을 지웠죠. 그들의 마음속에. 자, 결국은 이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었던 총리는 2년 뒤에 이스라엘의 구구파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극우파들이 계속 지배하는 그런 정치 지형이 됐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는 못 참겠다 하고 2000년도에 제2차 인티파다를 일으키죠. 저항 봉기. 그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실탄을 쏘기도 하고 또 고무총탄을 쏘기도 하고 저도 이거를 사진을 여기 이 각도에서 한 장 찍고는 저도 뒤돌아서 빨리 도피를 했습니다. 실탄을 쏘면 그거에 맞으면 또 위험하기도 하지만 고무총탄도 심장에 정통으로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을 저도 봤어요. 자, 다친 사람들 이렇게 호송을 하죠. 그리고 병원에 실려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곳 사람들이 겪는 비참한 현실을 바깥 세계에 제대로 알려달라. 잘 알려지지 않는 거죠. 팔레스타인 북부의 나블러스의 병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청년은 총상을 입고 왔습니다만은, 이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장례식 풍경이에요. 장례식에 참석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13살인데 18살만 되면 나는 성인이 되면 총을 잡고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죽겠다. 짧고 굵은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 소리 하는 것보다는 공부 끝나고 집에 빨리 가. 골목길에서 어정어정 하다간 총 맞는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늘 이 폭력에 사실은 노출된 상황에서 자라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사실 좋지는 않겠죠. 당연히. 장례식의 모습이고요. 요 뒤에 요 관이 있습니다만 관에 시신이 없어요. 이른바 자살 폭탄 공격으로 죽은 하마스 대원의
시신입니다. 그래서 하마스의 깃발이 초록색 깃발인데요. 깃발이 대신 들어가 있죠. 이 청년은 가슴에 고무 총탄을 맞아 죽은 청년이에요. 이 수염이 있어서 나이가 좀 들어 보이지만 20대 청년입니다. 이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침공에 들어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2009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팔레스타인 마을이 있었는데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었죠. 이 사람들이 급히 도망쳤다가 다시 집에 와서 가재 도구 중에 좀 갓나가는 거 이런 걸 좀 챙기려고 이 집터에서 서성대는 그런 모습이죠. 이 아이는 자기가 아끼는 신발, 샌들을 찾았다고 엄마를 향해서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참, 이 어린 마음에 이 자기 좋아하는 샌들을 여기서 찾았다고 이렇게 활짝 웃는데 참 어떻게 보면 슬픈 모습이죠. 자, 희생자 규모를 집계를 한번 보시면 87년도부터 93년도 사이에 6년 동안 벌어졌던 1차 인티파다에서는 이스라엘은 90명, 팔레스타인 사람은 한 1200명 정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죽었어요. 이때만 해도 팔레스타인은 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93년도 오슬로 평화협정으로 1996년도에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되면서 팔레스타인은 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팔레스타인 보안군들도 무장을 하고 자치정부 소속 하마스도 무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000명, 2000년도 이후에 한 5년 끌었던 인티파다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이 1000명, 팔레스타인은 5000명. 통계를 쭉 해보면 87년도에 1차 인티파다 이후로 지금까지 한 14,000명이 죽었고 팔레스타인이 한 12,000, 이스라엘이 한 1,700.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팔레스타인 7명 대 이스라엘 1명 꼴로 사람의 목숨값에 다를 수가 없을 텐데 차이가 납니다. 사람도 사람이지만 또 팔레스타인 쪽의 동물들도 제가 이걸 미국의 흑인들이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시위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본따서 이렇게 좀 제가 써놨는데요.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소중한 자산인 가축들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공습을 받아서 죽은 모습이에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쟁점이 크게 보면 한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독립국가는 언제 세울 건가? 그럼 이스라엘은 협상을 거쳐서 우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합의란 말이지만 승인이죠.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언제든 그건 자주적인 권리야. 민족 자결권이 있는 거야. 실제로 선포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나 유엔의 회원국으로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독립국가를 유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랍연맹이라고 해서 중동의 이 아랍 국가들이 국제기구를 할 때 거기엔 팔레스타인이 정식 정회원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국경선 독립한다면 선을 어떻게 그을 거야 할 때 67년도에 그 3차 중동전쟁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돌아갈 수 없다. 현실이 바뀌었다 하는 거죠. 힘의 그게 우리가 더 세니까 이거 더 차지해야지 하는 얘기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67년도 전쟁 직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안을 냈죠. 결의안 242가. 그 결의안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점령지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안보리 결의안이 국제법이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논쟁거리입니다. 자, 수도인 팔레스타인 사람이 독립국가를 만들면 수도는 당연히 동예루살렘이다. 다른 대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나눌 수 없다 그래요. 동서로 나눌 수 없다. 통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너네 딴 데 가서 수도를 만들어라. 동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아부디스 뭐 그런 데다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난민이 돌아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상당히 논란거리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떠났지만 토지 소유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다 문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또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난민의 귀환은 허락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건 너무 어렵겠어. 보상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이죠. 얼핏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그 반성을 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고 보상을 하지 않는 그 모습하고 약간 닮은 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중동 평화의 암초라고 얘기하는 이 유대인 정착촌, 이거 철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일부는 가능하겠다. 근데 상당수는 철거 어려워. 거기 사는 사람들 재산권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팔레스타인 쪽은 뭔 소리야? 당연히 다 철거해야지. 안 가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세금도 내고 나름대로 너네 지배를 받아야 될 거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죠. 자, 이 부분도 참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그냥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건파들은 협상은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강경파는 뭔 소리야, 협상 같은 거 우리 없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는 거죠. 자, 이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착촌 건설하는 그 근처에서 시위하는 현장 찍은 사진인데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리장벽이 또 문제죠. 원래는 710km, 720km, 이게 엄청나게 긴 거리를 지으려고 하다가 국제사회 평화운동가들, 평화주의자들의 엄청난 반대 부딪히고 또 현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 그리고 그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 네덜란드의 국제사법재판소도 가고 이스라엘 법정에서도 논쟁이 되고 이러면서 이게 500km, 현재는 500km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있는 땅에 여기 올리브 레몬 농장도 있을 테고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생존의 말하자면 터전이 여기인데 여기서 일로 쉽게 건너갈 수가 없도록 가운데 이렇게 8m 높이의 담을 세워놨어요. 이게 참 인공위성으로 보이고 하늘에서 만리장성이 보이듯이 이게 보인다 그래요. 워낙 길이가 길어서. 언젠가 팔레스타인이 독립하면 이 67년도의 경계선을 흔히 그린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린라인 밖으로 넘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영토다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분리장벽을 세울 때 그 안으로 파고 넘어서 들어가서 한 17% 정도 영토를 이미 잠식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것도 국제사회 비판을 받는 부분이죠. 자, 이거를 제가 처음 지을 때 한번 갔었어요. 동예루살렘 근처에 짓는 모습 현장에 갔을 텐데요. 이게 2003년도, 2년도 고무렵입니다. 2003년도. 근데 여기 아이들한테 이 팔레스타인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키와 이 8m 상당히 높죠. 이 아이들이 언젠가 이 담이 완성되면 이 아이들의 생존권에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이 아이들 사실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자, 다음에 이 국제 평화운동가들, 평화주의자들이 와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From 바르샤바 게토 to 아부디스 게토. 다음 넘어가 아부디스 동네인데요. 이게 세워진 데가 아부디스라는 지역이죠. 바르샤바 게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 바르샤바에 유대인들을 가둬놓은 곳이 게토죠. 그 바르샤바 게토로부터 아부디스 게토.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둬놓는다는 그런 비판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게토가. 자, 그리고 paid by USA. 물론 미국이 이거 지으라고 돈 준 건 아니겠죠. 미국은 이스라엘의 경제 원조보다는 군사 원조를 하죠. 해마다 30에서 35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하죠. 엄청난 돈이죠.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원조는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인데도 35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해마다
꼬박꼬박 줍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소망은 이 벽은 언젠가는 곧 무너질 거야. 이런 희망을 끈을 놓지 않는 거죠. 자, 이게 동예루살렘의 언덕 위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쪽의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은 완전 분리가 되죠. 그리고 이건 베들레헴 근처에 세워진 또 8m 높이의 분리장벽인데요. 이 올리브 나무, 레몬 나무들이 여기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야 하는데 담 너머에 농부들이 제대로 접근이 어려우니까 여기는 버려진 땅처럼 이렇게 되버렸어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담을 싫어하죠. 괴물 같은 담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시면, 베들레헴에 있는 분리장벽에 가시면 지금은 이 그림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여기 그림 위에 또 다른 그림을 덧칠을 해가지고 이 그림이 없어졌는데요. 혁명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리고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 팔레스타인과 세계 평화운동가들의 생각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언젠가 베들레헴을 예수님 성지 다녀오신 분들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가시면 이 스프레이 하나 가져가셔서 이렇게 작품을 하나 만드셔도 좋겠지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뱅크시, 영국의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설치예술가죠. 이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 월드 오브 호텔이라는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이 호텔의 수익은 팔레스타인 쪽 난민을 돕는 그쪽으로 쓴다 그럽니다. 뱅크시가 이 이스라엘의 분리장벽에다가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 제키는 듯한, 원래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데다가 이렇게 차거나 한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소녀가 이스라엘 군인을 검문하는 또 이런 모습들, 이렇게 재미있는 사진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제가 이 월드 오브 호텔, 좀 비싼 호텔이에요. 하루에 200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딱 여기서 잤습니다. 이 사진 하나 찍으려고요. 제가 묵었던 호텔 2층 방에 테라스에 나오면 이런 모습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요 밑에 이제 다 그런 그림들이 있죠. 이렇게 분리장벽이 계속 있습니다. 2003년도에 분리장벽을 건설할 때 그 현장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건설 노동의 현장의 인부들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일까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더라고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집에서 굶고 있는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서 하루 품을 팔러 온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다가 경성에다가 중앙청이라는 엄청난 석조 건물을 지으면서 그 무거운 석조를 지고 날랐던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동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할 건가? 이게 참 큰 논란거리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역사의 도시이고, 역사의 숨결이 스며 있는 도시죠. 예수님의 또 이 가쁜 숨결이 또 스며던 도시고요. 또 십자군 전쟁으로 또 피를 흘렸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도시를 바라보는, 도시의 동쪽의 언덕에 감람산 언덕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언덕에서 이 도시를 해질녘에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 밑에 많은 무덤들이 있죠. 그래서 해질녘에 여기 언덕에 앉아 있으면 이 분쟁의 도시가 평화의 도시로 언젠가는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작은 힘없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가까이 가면 여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아까 병사와 그 유대인 순례자가 기도하던 그곳이죠. 여기 병사 둘이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예루살렘은 유엔에서 결의안으로 이건 어느 곳의 도시도 아니다. 국제 도시로 둔다. 이렇게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하고 이건 국제 도시로 둔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전쟁으로 절반씩 차지하죠. 한쪽은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차지하죠. 그러다가 67년도에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통째로 다 차지하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도시야. 나눌 수 없어.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언젠가 독립하면 수도로 삼아야 하는데 뭔 소리야. 대안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페레스를 한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낳은 위대한 정치가라는 소리를 들은 정치인이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사람이 저하고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건 협상을 통해서 결정할 일이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뷰했을 때가 2002년도인가 그랬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셨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쪽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우리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나왔는데 당신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 그러니까 한번 노벨 수상자로서, 평화상 수상자로서 한번 우리 한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평화의 메시지를 좀 전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오케이, 만나자 해서 제가 예루살렘에 갔었어요. 갔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 근데 이 양반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투쟁이 좀 더 격화되면서 이 사람의 마음도 좀 더 굳어졌겠죠. 그래서 나눌 수 없는 도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입장을 유지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페레스를 만나고 나서 팔레스타인 쪽의 총리를 만났어요. 페레스가 이런 얘기 하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 협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겠지, 나눌 수 있겠지. 그런데 누가 뭐래도 우리 이거 포기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팔레스타인 쪽 총리의 얘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에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70년 기념하던 2018년에 2018년도죠. 그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수도를 미국 대사관을 옮겼어요. 원래 미국 대사관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중해변에 있는 텔아비브죠. 우리나라 대사관도 텔아비브에 있어요. 또 영국, 프랑스, 다른 나라의 대사관도 텔아비브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1948년도에 유엔이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떠나면서 유엔에서 결의하기를 어떻게 결의했습니까? 예루살렘은 국제도시로 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제도시로 두니까 거기에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텔아비브에 다들 주요 대사관이 가 있는데 미국도 그랬어요. 조지 부시, 오바마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옮겼어요. 엄청난 비판을 전 세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고맙죠.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지배권을 트럼프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1주년을 맞아서 그 다음에죠.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긴 그 다음에 이 동예루살렘 성벽에다가 Thank you, President Trump 이렇게 빔으로 쏘았다는 거죠. 자, 난민들. 이스라엘은 한 52만이라고 얘기하고 팔레스타인은 90만을 얘기하고 유엔에서 추정한 중간선 76만. 근데 그 사람들의 자손이 지금 560만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고통받으면서 떠났죠.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의 피난을 더 부추기려고 아주 테러 활동을 또 많이
피난 안 가고 있으면 그 집안에다가 수류탄을 던져놔서 거기 이 걸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수류탄 맞고 죽었어요. 그 소문이 퍼지죠. 피난 안 가면 다 죽는다더라. 더 많이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힘든 과정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거듭하면서 또 제2차 피난을 가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라크, 이란, 중동 전역으로 또 퍼졌죠. 이게 난민 수용소의 모습이고요. 중동 어디 가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숫자는 한 560만. 시리아에 56만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레바논이나 대부분 레바논을 거쳐서 이 시리아에서 떠났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자, 난민 기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엔 총회에서 돌아가야 할 수 더 허용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뭔 소리야? 그건 좀 어렵고 보상은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을 좀 끌죠. 뭐 보상을 언제 어떻게 받느냐 그것도 또 큰 문제죠. 원천적으로 어렵죠. 이 사진은 제가 레바논의 베이루트의 외곽에 있는 큰 난민 수용소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두 개의 난민 수용소가 샤브론, 사틸라 두 개의 난민소가 이제 커져가지고 거의 붙어 있는데 경계선이 없이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아서 사진 하나 찍었어요. Right to Return, 영어의 TO죠. 난민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팔레스타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그림입니다만 어려운 것이 이스라엘은 이미 부재자 재산법, 귀환법 이런 걸로 이 난민들이 남기고 간 땅과 집을 다 몰수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귀환하는 난민들한테 저리로 무료로 뭐 하여튼 도와줬어요. 정착을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그 오랜 마음의 고향 땅으로 간다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지형지물이 지금 다 바뀌어버렸죠. 어디가 어딘지도 알기도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가면 중동 지역에 여기저기 있는 난민촌에 가면 대개 이런 모습이에요. 열쇠, 떠날 때 집을 잠그고 온 그 열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꿈을, 귀환의 꿈을 꿔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나 그 꿈은 참 어렵죠.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유엔에서 더 많이 도와줍니다.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많이 도와주지요. 자, 정착촌. 이것도 중동 평화의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걸림돌인데요. 여기 지도에 보면 검은 점이 이게 다 정착촌이에요. 정착촌이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요르단강이에요. 요르단강 이게 사해고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이 시리아 땅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데 골란 고원으로부터 해서 갈릴리를 거쳐서 이 요르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이어지는 이게 엄청난 수맥입니다. 그 수맥을 점령하고 곳곳에 유대인 정착촌들이 들어서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나블로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닌이라는 곳에서 총격전에 벌어지고 이스라엘 병사가 5명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사건들이 한 마을이 그냥 그라운드 제로로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기를 취재하러 예루살렘에서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 중간 도로들이 다 봉쇄가 됐어요. 팔레스타인 운전기사가 저한테 미스터 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하고 저를 태우고 요르단강 강면으로 난 이 유대인들이 많이 다니는 이 도로를 통해서 여기를 갔어요. 나블로스로. 그런데 가는 동안에 여기에 온갖 종착촌들에 스프링클러가 콸콸콸 돌아가고 완전히 지상낙원처럼 푸른 지대였어요. 그 정착촌을 지나자마자 나오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의 마을은 잿빛, 그야말로 먼지를 뒤집어 쓴 그런 그런 모습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게을러서 농사를 못 지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유대인 정착민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정착촌은 유대인들이 떠나기 어렵다는 게 구급하고 반대를 하죠. 자, 정착민 가족을 제가 사진 하나 찍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사진을 이런 용도로 이용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찍었습니다만, 이 사람의 가장의 어깨에 매달린 총을 보세요. 군사 집단이에요. 합법적으로 총을 메고 나가서 이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에요. 또 이들은 합법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수상한 테러리스트를 검문 검색해서 이스라엘 군경에 넘길 수 있는 체포 권한도 있어요. 말하자면 세미 밀터리죠. 패러밀리터리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정착촌에서 나가야 한다는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모습이죠. 자, 철수하더라도 그중에 한 10명 내에 1명 정도는 떠나겠다. 그것도 돈 받고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받고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동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이 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언젠가 독립국가의 수도로 생각하는 동예루살렘의 주변에 이미 엄청난 유대인 정착촌들이 들어서 있어요. 이게 다 유대인 정착촌이에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세틀먼트라고 되어 있죠. 이 인구가 한 2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인구가. 그러면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이 수도로 삼고 싶어 하는데 왜 여기 이렇게 세웠을까요? 의도적인 거죠. 포기해라. 이미 우린 너희를 포위하고 있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팔레스타인은 거의 한 20번 갔는데요. 갈 때마다 여기에 지형이 달라져요. 아마 이 지도도 조금 전의 지도이기 때문에 없던 없던 이스라엘 정착촌이 여기 들어서고 여기 들어서고 여기 들어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이런 모습이에요. 아니, 내가 작년에 왔을 때 없었는데 저게 뭐야?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제가 베들레헴에서 동쪽을 향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정착촌이 또 나중에 여기도 들어설 수 있고 또 그런 것이죠. 더 가까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정착촌은 짓고 있는 현장인데 여기는 또 팔레스타인의 서한 지구예요. 라말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도가 있는 라말라의 북쪽에 있는 버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이 대규모 또 정착촌을 짓고 있어요. 8m 높이의 장벽이 여기 언덕 위에서 보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이지만 8m 높이의 장벽입니다. 여기에 팔레스타인 운동가들, 평화운동가들, 또 외국의 운동가들조차 같이 더불어서 이걸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날. 그래서 이 세코청이 위에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인상적인 사람들을 만났어요. 외국인 평화운동가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다수는 이스라엘 평화운동가들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시위대와 함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더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 공존, 그들이 원하는 땅을 나눠주고 우리가 아쉬운 평화를 갖자, 땅과 평화를 나눠 갖자 하는 생각을 가진 평화주의자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이 피스나우, 구시샬롬, 베첼렘 이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베첼렘이라는 웹사이트를 베첼렘 치시면 여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BTSELEM. 베첼렘이라는 이 NGO 유대인 평화운동 단체는 엄청난 양의 이 정보를 자기네들 웹사이트에 공유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자주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스라엘 평화운동가의 시각으로 보는 중동 평화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현재 어디서 어떻게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다 하는 그런
까지 단식 투쟁이 어떻게 어디서 벌어지고 하는 그것이 여기서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보의 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NGO 단체들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도덕성 플러스 정보죠. 이 사람들이 베첼렘이 도덕성과 정보를 전 세계에 공유하는 꼭 좀 한번 들어가 보시길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정치가들이 대부분 지금은 보수 꼴통들이죠. 비타협적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 공존은 생각하지 않죠. 그들이 원하는 땅을 좀 나눠주고 우리가 아쉬운 평화를 갖자, 땅과 평화를 좀 나눠 갖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다 땅을 다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 사람 이츠하크 라빈이 오슬로 평화협정의 서명자죠. 이 사람만은 그래도 땅과 평화를 좀 나눠 갖 생각을 했죠. 그러나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2년 뒤에 1995년도에 유대인 그야말로 극우 꼴통이 권총으로 이 사람을 죽였죠. 그러고 나서는 평화는 없었어요. 계속 이 보수 극우파가 지배를 해왔죠.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공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많은 아랍인을 죽였다. 근데 이 사람이 총리 되기 전에 이 네타냐후가 오랫동안 15년 넘게 총리를 했고, 그 직전은 또 샤론 스톤, 샤론 스톤이죠. 샤론 스톤, 맞아요. 네, 이 사람이 몸이 좀 뚱뚱하죠. 뇌졸중으로 쓰러졌죠. 그러고서 또 총리가 되고. 자, 하여튼 평화 이정표는 지금은 실종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거의 끝입니다. 제 말씀은 중동 평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조건이 있겠죠. 필요 충분 조건. 미국이 사실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이 친이스라엘 일방주의로만 그렇게 가서는 중동 평화가 오기 어렵죠. 좀 더 객관적인, 중도적인, 중립적인 그런 정권이 들어서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나마 조금 중립적인 정권에 가깝죠. 클린턴, 오바마. 그러나 공화당인 조지 부시, 또 갑자기 그 사람 트럼프,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일방주의죠. 친이스라엘 일방주의, 이스라엘만 챙기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인. 그래서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을 때에 클린턴 대통령만 해도 그나마 좀 더 물론 그 사람도 친이스라엘이냐 아니냐 할 때는 당연히 친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객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지금은 오랫동안 벌써 조지 부시 이후로 이 공화당이 8년을 집권하고 또 트럼프가 또 4년을 집권하고 뭐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민주당 정권하고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매우 좀 편향적이었다. 이렇게 공화당 정권이 그랬습니다. 자, 미국의 언론들의 보도 태도인데요. 이스라엘 병사가 잘못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죽이면 에러,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죽이면 테러, T를 하나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죽음을 놓고도 어느 한쪽은 에러고 어느 한쪽은 테러고, 이게 미국의 친이스라엘 언론의 편향적인 모습이다 하고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죠. 미국은 중동 평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서 민주당 정권은 그런대로 좀 노력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좀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좀 어렵죠. 안 됐죠. 바이든 행정부가 좀 중동 평화를 좀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들 기본적으로는 사실 친이스라엘 쪽이죠. 근데 좀 노골적이냐, 좀 덜 하느냐, 그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을 했던 미첼을 특사로 하면서 이 중동 평화 협상을 좀 살려보려고 했죠. 끝나지 않을 분쟁이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때 다 나온 얘기죠.
그러나 이 워싱턴에 좀 더 중도적인 이스라엘만 편향적인 것이 아니라 중도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참 좋겠지요. 그러면 중동평화협정이 좀 더 나을 수 있겠고요. 또 이스라엘에도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인정하는 아까 1993년에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었던 이차크 라빈 같은 그런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면 참 좋겠지만 지금 노동당 정권은 소수 정당으로 지금 찌그러져 있고 극우 보수 종교 연합 정당이 계속 이스라엘을 지배해왔죠. 그래서 이 조건이 들어서 채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에도 하마스는 우리가 흔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러 집단이라고 하지만 팔레스타인 쪽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독립투쟁에 적극적인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좀 더 그 하마스를 감싸죠.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의 정치 세력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파타, 하나는 하마스. 파타는 야세르 아라파트가 조직한 온건한 조직이죠.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주요 세력이고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점령한 강경파 세력이고 아흐메드 야신이 지도자였죠. 둘 다 2004년도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군이 아침에 새벽에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을 미사일을 쏴서 헬리콥터에서 쏴서 죽였고 이 사람은 독극물에 중독이 돼서 방사능 독극물에 중독이 돼서 죽은 것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파트가 쓰는 칫솔, 또 수건 뭐 이런 데다 다 독극물을 묻혀가지고 그게 서서히 이 사람은 독극물에 중독이 돼서 죽은 걸로 그렇게 믿고 있죠. 하여튼 하마스와 파타가 서로 강경과 온건우를 대표하지만 둘이 공동의 적인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면서 또 대화할 때는 대화하고 그런 모습을 서로 보이는 것이 좋겠죠. 둘이 단합하는 게 좋겠지만 단합하기가 사실 경쟁자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늘 다툽니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당연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의 커튼도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묘비명에 파타와 하마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이스라엘이 또 여기다 흙을 던지고 미국이 웃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정치 지형도다 하면 꼭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지도자 셰이크 아메드 야신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 사람이 2004년도에 이스라엘군 헬기가 쏜 미사일에 맞아 기도하고 나오다 죽었습니다만 우리의 저항이 팔레스타인이 말하듯이 테러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테러에 맞선 그래서 밸런스 오브 테러다 이런 주장을 하죠. 이건 정치학에서 테러의 개념을 국가가 이를테면 히틀러나 스탈린이 저지르는 어떤 공포 정치에 의한 국민들의 압살하는 걸 국가 테러라고 그러죠. 스테이트 테러. 그 국가 조직이 아닌 민간인 조직, 논스테이트. 하마스도 논스테이트, 비국가니까 그 비국가의 테러를 우리가 흔히 테러라고 하지만 국가 테러도 있다는 것이죠. 정치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나 히틀러가 저질렀던 그런 국가 테러를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런 그 국가 테러에 맞선 테러의 밸런스 오브 테러다. 그러니까 테러의 균형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 우리의 저항이 테러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죠. 물론 이스라엘이 자살 폭탄 테러라고 비판하는 그런 공격을 또 하마스가 하기도 했죠. 그게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공포에 안겨주기도 했습니다만 하마스는 이게 하마스가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성조기를 태우는 사진인데요. 신라에다가 묻혀가지고 사진 한 컷 찍으니까 이게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국인들을 향해서 테러하지는 않아요. 미국은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그 비극을 좀 더 관심 있게 객관적으로 봐달라 이런 입장이죠.
하마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을 향해서 테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미국은 좀 더 친이스라엘 일방주의를 벗어나 좀 중도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참 좋겠다, 워싱턴에.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보수적인 극우 종교가 집단이 이스라엘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지향적인 온건 정권 들어서면 참 좋겠다. 또 팔레스타인에도 이 하마스와 파타가 서로 연립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대표성을 이루면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자살폭탄 공격 같은 건 하지 않고 좀 더 온건한 입장에서 대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여러분들 하마스의 자살폭탄 공격 들어보신 지 오래되셨죠? 지금 하마스는 자살폭탄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딱 들어맞으면 사실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어떤 대화가 좀 더 물꼬가 틀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정치 국면을 보면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올해 이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의 새 총리가 들어섰죠. 베네트, 이 사람이죠. 이 극우파인 야미나의 근데 연립정부죠. 연립내각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총리를 했던 사람을 쫓아내고 베냐민 네타냐후를 쫓아내기 위해서 반 네타냐후 전선을 이 사람 사실 중도파죠. 중도파. 라피드. 근데 극우파인 이 사람을 끌어당긴 거는 이스라엘 국회가 120석인데 과반수인 61석을 차지하려면 이것저것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랍계도 이 라피드와 손을 잡고 아랍계 정당들도 이 연립 내각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는 베네트는 극우 성향의 총리가 이 사람은 사실은 더 네타냐후보다 더 사실은 극우적인 성격을 지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자면 미국이 친이스라엘 일방주의를 이스라엘만 챙기면 중동의 반미 감정이 사실 누그러지기 어렵겠죠. 결국 그게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또 저항을 또 계속 부르고 그러면서 중동 평화를 이루기 참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건 그냥 제가 하나 이 팔레스타인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팔레스타인 사람의 꿈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더불어 우리도 UN 회원국이 되고 싶다는 거죠. UN 회원국이 지금 193개죠. 그래서 194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194번째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 수도인 라말라에서 광장에 있는 사진이에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사진인데요. 조금 전에 그 사진이 그건 좀 넘기고 그냥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은 지중해에서 터키의 배를 타고 여기 있군요. 제가 지금 공유 중지를 눌렀나요?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화면이?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마지막 사진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 지구를 완전히 꽁꽁 둘러쌌죠. 바다로도 5km 이상 못 나가요. 그리고 서안 지구는 더더나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는 하늘만 뚫린 감옥에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국제 평화 운동가들이 터키로부터 배를 띄워가지고 점령을 멈춰라 이런 그 구를 단 평화선을 띄워서 지중해를 통해서 가자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지중해에 있는 이 터키 사람들이 많이 탄 이 배를, 물론 터키 사람만이 탄 게 아니라 국제평화운동에 타 있죠. 이 배를 습격을 해가지고 9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10년 전 일이군요. 그래서 가자를 구하자 하는 것이 전 세계 평화운동가들의 또 하나의 구호가 되기도 하죠. 자, 이 사진은 제가 가자 지구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스라엘군이 작전 시야를 넓힌다고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애써 힘들게 심어놓은 올리브 레몬 이 나무들을 트랙터로 막 갈아엎죠. 그래서 이 농부가 나의 목숨과 같은 것이 올리브와 레몬인데 하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호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 영화는 한번 보셨겠지요? 안 보신 분은 꼭 보시라고 제가 한번 올려놨습니다. 레몬 트리. 우리가 올리브 트리에 대한 캠페인을 합니다만 레몬 트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방부, 하필이면 이스라엘 국방부가 옆에 국방장관이 옆집에 이사 오는 바람에 이 나무가 다 보안상의 이유로 다 잘려나가는 것이 영화의 결말입니다만, 제가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안 해야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안 보신 분은 제 얘기 안 들은 걸로 하고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 정도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자, 예, 잘 감사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예, 제가 감사합니다. 일찍 끝낸다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조금 한 시간은 좀 한 것 같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70분 좀 넘게 예,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비디오를 켜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좀 더 비디오를 켜주시고, 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 75분 정도에 걸쳐서 그 사진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문제라든가 난민 문제, 그리고 땅이라고 하면 국경선과 점령촌에 대한 문제일 텐데, 그러한 지금 문제 이슈들에 대해서 잘 상세하게 또 말씀을 좀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김재명 교수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정 시간이 7시까지인데 한 분이 좀 오래 쓰시면 다른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눔이나 좀 이렇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 좀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멘트도 좋고요. 아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인사 나눔을 못 하셨던 분들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질의나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또 다들 또 아시는 내용을 제가 그냥 정리한 거라서 특별히 이렇게 질문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70분이 좀 이렇게 순식간에 간 것 같아요. 이게 즐겁게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마음 무겁게 70분 동안 예. 몰입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교수님 강의 끝나고 나서 뭐 같이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안산의 임규종 선생님도 이렇게 좀 몇 분 이제 급하신 분들은 나가신 것 같은데요. 질의 특별히 없으신가요? 질문 제가 한 윤욱 말씀, 박사님, 예. 코멘트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재현 교수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고 또 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종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의 경험 그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 우리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에 지금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정민 교수님은 팔레스타인을 단순히 팔레스타인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한국적 시각에서 있습니다 하는 것 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팔레스타인의
우리 윤 총장과 같이 연을 맺고 지금 그 자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YMCA, YWC가 같이 또 다른 시민단체 같이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이렇게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올리브 트리는 살아 있습니다. 아무리 저는 파헤쳐도 잘라버려도 그래서 이것은 희망의 상징이고 제가 친구들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세계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 슬로건이 Cry for Hope입니다. 희망을 향해서 외친다고 하는 김정영 교수님이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희망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희망은 가능한데 올리브 트리가 같이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팔레스타인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결국은 상생적인 그런 차원, 새로운 정원을 만들 것이다. 그런 감회를 가졌군요. 제가 최근에 지금 미국 정책에 대해서 김재명 교수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공화당 정부가 공화당 정부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중동에서 반이슬람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슬로의 프리오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든 요한 달튼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의 반이슬람 전쟁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퇴한 것은 이것은 마치 월남 전쟁에서 미국이 철퇴한 것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정치인들도 말하기를 더 이상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 힘들고 이제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다. 김재명 교수님이 희망하는 미국의 온건한 정책이 좀 전개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하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팔레스타인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거의 뭐 한 달에 한 2번씩 이렇게 하는데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결국 국가 체제 안에서 희망의 씨를 발견하는 게 참 어렵겠다. 그렇다고 하면 팔레스타인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디아스포라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죠. 우리 독립운동 할 때도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디아스포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지금 자이라고 하는 Joint Advocacy Initiative라고 하는 이 조직이 청년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희망을 만드는 방식, 가령 올리브 트리를 심는 방식, 이런 방식에 세계적인 동조가 있다고 하면 참 중요하겠다 생각하면서 저는 이 올리브 트리가 단순히 무슨 연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이상으로 올리브 트리 캠페인은 우리 한반도하고 팔레스타인의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올리브 트리를 통해서 훈련받는 청년들이 평화의 씨를 심고 희망의 그 무지개를 만들면서 앞으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도 요한 갈등이 한 이야기 중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 한반도는 우리가 군사 독재를 넘어뜨리고 정권 교체를 민주화를 했는데 이 민주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 의지하고 만만의 그 민주화를 융합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베트남처럼 우리가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평화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반타작은 했다. 그래서 결국 올리브 트리 캠페인은 우리에 있어서도 희망의 씨가 될 것이다. 나름대로의 소회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그 김재명 교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사진이나 현장 경험 이것이 아주 소중한 저희도 소중한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 박사님 코멘트로 이렇게 질의보다는 코멘트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김재명 교수님하고 팔레스타인 문제 갖고 이렇게 두 번째 제가 모신 것 같은데 한 번은 서울 IWC 강당에서 한번 강연을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때가 한 2014년도인가 저희들이 이제 그때도 이제 가자지구 지원을 위한 그 모금 캠페인 할 때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오늘은 했는데 더 이렇게 집중도가 그때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참여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인사를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준비하는 시간에 간단하게 아까 인사 나누시 못하셨던 분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주에서 강한별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춘천에서 치지혜님, 이원영님 등해서 세 분이 참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우리 G28 그 TT 대표님께서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거제 CR평화연구소 전기호 선생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저희 고향 MC 이사님이시기도 하신 우리 김선희 선생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신영 선생님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 네임 옆에 이렇게 소개글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참여해 주시는지는 좀 정확하게 소개를 못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화성의 곽지숙 선생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은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홍콩의 그 남본 총장님 그리고 안산의 윤기정 선생님은 좀 시간 관계상 먼저 나가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 받고, 한두 분 질의 받고, 간략하게 저희 한 달 동안, 20일 동안 진행됐던 캠페인 관련한 보고 말씀드리고, 다음 모임 안내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할까 싶은데요. 혹시, 느낌도 좋고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드렸던 생각들, 질의가 아니어도 코멘트여도 좋습니다. 한두 분 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돼요. 예, 지금 우리 김은정 선생님, 제가 용인의 김은정 소리가 선생님이십니까? 네네. 아까 그 박신영은 용인 YMCA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임원인 청소년입니다. 네. 그리고 저 오늘 김재명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인데도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되게 잘 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질문은요. 저희가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어떤 움직임들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조금 알려져 있는지 저는 이제 체감할 수 없어서 너무 미미한 움직임인데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캠페인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의 생각으로 정리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그 질문은 우리
이윤희 선생님이 하시는 게 더 답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 한 분 더 받고 예.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을 못 믿는다 이런 아, 의미 같아서. 예. 좀 저기 그 김은정 선생님 질문 하나에다 추가로 한 분 좀 더 코멘트 겸 뭐 질문 겸 좋습니다. 한 분 더 말씀 주시고 김재명 교수님이 좀 말씀 답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정기호 선생님. 예, 예. 그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니,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저기 가족을 픽업하고 이러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다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복잡한 그 팔레스타인 문제들 그리고 비참하고 정말 미국이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 21세기의 깡패 같은 그런 집단들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슨 해결책을 아까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무슨 좀 방법적으로 국제사회나 어떻게 무슨 좋은 전망이나 어떤 해결 가능성이나 해결책이나 이런 게 예. 조금 제가 잘 못 들어서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저 교수님 부탁드리는 한 3분 정도 이내에서 좀 예, 간단하게 좀 답변해 짧게.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질문들이 다들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만, 제가 답은 좀 추상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체적인 대안이 사실은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은 현상 유지예요. 대안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답은 지금 현재 분단 고착 상황, 지배 상황을 그대로 끌어간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사실은 말려 죽인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그래서 힘을 더 뺀다. 그래서 지배력을 강화한다. 그런 쪽이고요. 팔레스타인은 사실 희망이 별로 없죠. 갈수록 몸이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어디론가 탈출하고 싶어하고 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왜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갖는 건 우리의 문제도 사실은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게 우리가 통일이 안 된 분단 국가로 있고 근데 제가 팔레스타인 가서 그쪽 사람들한테 하는 말을 보면 용기도 없고 또 배우는 바도 있어요. 2004년도에 죽은 야세르 아라파트, 그 팔레스타인 지도자죠. 그 사람을 인터뷰했을 때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베를린 장벽이 어딨냐? 베를린 장벽은 1989년에 독일이 통일되면 91년도 통일되고 그 와중에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그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이 세우는 8m 높이의 장벽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매우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38선 아니죠. 지금 휴전선이죠. 휴전선 철책선도 결국은 무너지겠지 하는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희망을 잘 못 갖는 거야? 이런 자책감 같은 것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투쟁하면서 그래도 한편에서는 낙관적인 어떤 에너지를 스스로 다들 가지고 있구나 좀 감탄했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질문하신 다른 분 말씀에 곁들여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전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평화운동가들도 소수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점점점 에너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어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멈추고 평화를 가져오려면 작은 이를테면 우리 지금 나무 묘목 보내던 그런 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꾸 그쪽에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하는 걸 이렇게 기운을 좀 돋아주는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문제에 좀 더 그쪽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 한반도의 어떤 평화적인 통일 문제 또 덩달아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서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그쪽을 돕는 게 아니라 그쪽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또 어떤 건강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대단히
그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평화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사실은 그 뭐 예수의 땅, 평화의 땅, 뭐 평화의 왕 이렇게 이제 그 종교적 그 기독교적 베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과연 여기가 평화의 땅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두 번째 갔을 때 분리장벽 거기는 이제 인종차별 장벽이라고 하지만 그 밑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는 밑에서 무슬림들과 이렇게 다종교 멤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서 아직도 이게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남겼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 여러 그룹들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그룹이라는 멤버들이 우리 3.1 독립운동 선언서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로 희망을 얘기했던 진실을 말해야 되는 때다라고 선포를 했던 선언문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그 10년 후에 2019년도에 10주년 때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그 성명서를 또 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가 없는 시간 그런 땅이 돼버린 팔레스타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김재명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국제적인 연대, 협력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요청들을 또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미미하죠. 네덜란드 같은 멤버들은 지난해만 해도 1만 5천 그루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돕는 조직도 있고요. 한데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는 아직 뭐 1,000그루만 해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팔레스타인 멤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재민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희망을 잃어버린 그 땅에 한국 시민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과 그 속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고 지금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서로가 같이 평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질문 토론 아마 김재명 교수님도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적어서 그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도 우리 김재명 교수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또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음에 또 시간을 좀 더 마련을 해서 오늘 못다 하셨던 말씀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또 그 제목이 1차 중간 보고회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까지 상황 보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김정환 선생님이 좀 공유를 해주실 텐데요. 지금 10월 26일, 10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26일까지 지금까지 125명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387부로 그리고 그 액수로는 1,077만 4천 원이 지금까지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듯이 매일매일 새롭게 그 6시 기준으로 해서 매일 저녁 오후 6시 기준으로 해서 그 후원해 주신 분들 명단과 그룹 수를 이렇게 매일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 다음날 이제 후원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 문자와 함께 전체 모금 현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감사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 한 달 동안 했던 거에 비교해 보면 지난해 한 달 동안 해서 427그루를 모금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5일부터 지금 25일이니까 그 대략 한 20일 정도 해서 보면 427그루에는 못 미치지만 앞으로 좀 시간 지난 한 달 동안 했던 거와 거의 대략 그 비슷하게 모금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전체 1,000그룹 목표에서 보면 계산하기 편하더라고요. 37.7%, 38.7%, 이렇게 그러니까 대략 한 40% 정도 모금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1월 달, 12월 달에는 지금 이번 한 달 시작했던 캠페인 기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모금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125분이신데요. 지금 다른 페이지를 하나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모금 캠페인, 이런 캠페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도 참여할 거다. 그리고 제안대로도 참여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159명, 단체로는 7개 단체가 이렇게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자 리스트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제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단톡방에도 참여를 하시겠다. 그래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단톡방에도 참여를 하시고 계시고요. 단톡방에는 참여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같이 이 캠페인에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했던 분들이 오늘 현재 159명, 7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 3년 계속 하면서 이런 명단들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면 저희들이 모금 캠페인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더 이렇게 관심 갖고 시작을 할 수 있는 힘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한팔 올리브 평화마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정무역을 통해서 공정무역 활동을 또 해낼 수 있는 기반들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또 여러 군데에서 좀 관심을 좀 표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도 공공사업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또 평화 ODA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에 대해서도 문의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했던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은 좀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 좀 더 이렇게 보다 많은 분들에게 왜 한국 시민사회가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팔레스타인과 한반도가 이런 평화를 통해서 협력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한국 시민사회에 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들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마 그 시작점을 오늘 김재명 교수님께서 열어주셨고요. 다음 달 11월 지금 30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실행위원회에서 좀 더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네, 이거는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님.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30일 경에 2차 중간 보고회와 함께 아마 이번에 아직까지는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종교적 기독교적 베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특히 개신교의 문제가 특정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한국 시민사회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 한국 시민사회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힘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치적 시오니즘, 한국 개신교의 신학적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시오니즘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해서 좀 10월 달에는 정치적 시오니즘과 한국 기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기념 강연을 준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같이 2차 중간 보고회 때는 좀 더 많이 풍성하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념 강연에도 잘 준비를 해서 김재명 교수님이 열어주신 물꼬를 계속 한국 시민사회 속에서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한반도의 평화협력과 관련한 토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김재명 교수님께 감사 박수를 드리기 전에 마무리 인사 김재명 교수님 마무리 인사 겸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여기 저보다 또 연배도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혹시 실수한 어떤 좀 거친 발언을 혹시나 했다면 너그럽게 받아주시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 우리도 일제시대 때 고통이 우리 DNA 속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일본 사람들보다는 그 팔레스타인을 좀 이해하고 또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그런 터전이 바탕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또 그런 걸 또 연결해 주시는 또 저 역할을 또 우리 저 이윤희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앞장서 해주시고 참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도 또 좋은 만남을 갖길 바라면서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재명 교수님께 제가 박수 치면 치세요. 그 박수를 드리고 나서 우리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 화면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마지막 안 들어오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같이 단체 사진 활짝 웃는 팔레스타인 얘기하고 활짝 웃기는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활짝 웃는 모습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김재명 교수님 오늘 70분 2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 영상 비디오 켜실 수 있는 분들 아이고 78 목사님도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지혜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이원영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그 비디오 켜실 수 있는 분들 켜시고 가장 폼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 사진을 한 장 찍겠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하나 둘 셋 하고 좀 찍어 주십시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78 목사님.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볼륨 키시고 다 이제 저기 그만 기록 중지해 주시고요.